한때는 독일이 유럽의 경제 엔진이자 기적의 상징이었지만 요즘 독일은 유럽의 병자로 불리며 추락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분별한 경제 의존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자동차, 기계, 화학산업 모두가 중국에 기대어 성장해왔지만 이제는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현재 한국의 전체 수출의 약 22.8%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는 독일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의 중국 의존도는 독일보다도 높지만 이들은 오히려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같은 산업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미국과 유럽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같은 중국 의존에 빠진 두 나라의 운명이 왜 이렇게 다르게 전개된 걸까요? 여기 독일 경제학자가 한국과 독일을 비교하며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디터릭. 독일경제연구소에서 경제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독일이 유럽의 경제 엔진이자 기적의 상징이었지만 요즘 독일은 유럽의 병자로 불리며 추락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던 전성기는 사라지고 이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회사들이 인력 감축을 발표하고 실업률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말하길 독일 경제는 이제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살아가는 유령과 같다고 합니다. 중국과의 무분별한 경제 의존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자동차, 기계, 화학산업 모두가 중국에 기대어 성장해왔지만 이제는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중국 경제의 둔화와 공급망의 혼란은 독일 산업 전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독일이 의지하던 중국은 더 이상 성장 엔진이 아니라 커다란 돌덩이가 되어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을 축복처럼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그 결정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느끼는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경제지 표지에 떠오르는 유럽의 병자라는 제목은 더 이상 충격도 아닙니다. 제가 담당한 보고서도 상황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IMF와 OECD의 보고서를 뒤져보면 독일이 유럽의 경제 성장률을 깎아먹고 있다는 말이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2024년 상반기 선진국 중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중국 의존도는 독일보다도 높지만 이들은 오히려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같은 산업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미국과 유럽을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같은 중국 의존에 빠진 두 나라의 운명이 왜 이렇게 다르게 전개된 걸까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독일은 점점 더 중국과 얽매여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 한국은 같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독일에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단호한 결심 끝에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경제 성장이 정체된 독일과 달리 한국은 어떻게 중국 의존 속에서도 성장의 길을 찾았는지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럽고 긴장감에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독일 경제의 운명을 바꿀 가능성을 찾기 위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는 12시간 동안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보며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연구가 될 여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왜 한국은 독일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두 나라 모두 중국에 경제적으로 깊이 의존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병자로 전락하고 하나는 선진국의 정점에 오르는 역설. 그것이 제게는 미스터리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부터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활기찬 분위기, 세련된 시스템, 그리고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까지 완벽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는 곧바로 한국의 글로벌화와 적응 능력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유연한 시스템이 도입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서울 도심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거리마다 삼성, 현대, SK 같은 대기업 로고가 보였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제조업 국가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성장하는 나라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전기차 충전소가 눈에 자주 띄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기존 제조업 외에 친환경 산업과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임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도심에 들어서며 저는 한국의 경제 중심지 강남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초고층 빌딩들과 활기찬 거리는 지금 독일이 경험하고 있는 침체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산업부 장관과의 미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무려 26조 원, 약 19억 달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독일은 여전히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기차와 같은 신산업으로의 전환이 더딘 상태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경제 전략을 분석하며 독일과 비교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무역 다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와 미국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점은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한 독일과 큰 차이였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대응은 경제 성장을 견인하며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신속한 행정 절차를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반면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유연성이 독일이 배워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성장이 독일에서도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신기술과 경제 회복의 비밀을 독일에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유럽 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의 산업 구조를 깊이 파악하기 위해 삼성전자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 산업에서 이미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성 본사에서 진행된 프레젠테이션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지향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 격차를 계속 넓히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막대한 지원은 물론 기업 간 협력 시스템이 촘촘히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보며 독일의 제조업 위주 경제가 왜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전통적인 산업에 매달리고 있었고 디지털 전환이나 인공지능 AI 같은 신기술 도입에서 중국과 미국에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외에도 전기차 배터리와 바이오 산업 같은 차세대 산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이런 미래 산업에 빠르게 적응하고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업인 LG화학과 삼성 SDI는 이미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 정부의 장기적 비전과 전략적 투자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경제적 위기를 단기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끊임없이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50.9%나 증가하며 신기록을 경신한 것도 이 같은 비전과 준비 덕분이었습니다. 이는 독일과 같은 전통 제조업 국가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산업 다변화와 혁신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은 유연한 정책과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독일은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신산업 도입에 시간이 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독일과 달리 전통 산업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을 과감히 선택했습니다. 이는 중국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독일의 산업 정책이 이처럼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이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는 전통 제조업의 틀을 깨고 신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산업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성공의 비결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적 사고와 실행력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며칠간의 경험은 저를 끊임없이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무역 다변화 전략이 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독일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을 줄이려 발버둥 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미 다양한 시장으로 수출을 다변화하며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무역센터에서 만난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는지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수출은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높지만 한국 정부는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과의 새로운 무역 관계를 개척하며 위험을 분산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산업 등 다양한 고부가 가치 산업을 통해 신흥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은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필수적인 부품을 공급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동맹 중심의 공급망 전략은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독일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맞춰 빠르게 무역 구조를 조정하고 있었고, 이는 독일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중국과의 무역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과 기계 산업은 중국 시장에 깊이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독일은 경제적 불안정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반면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그 의존도를 점차 줄이는 데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미래지향적인 무역 정책을 통해 얻은 성과였습니다.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저는 한국의 무역 다변화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경제적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산업 구조를 유연하게 조정한 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독일이 한국처럼 무역 다변화를 통해 경제 구조를 유연하게 조정하지 않는 한 경제 회복은 요원해 보였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는 한국 정부의 정책 유연성이 이 나라 경제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깊이 느꼈습니다. 한국은 경제 위기를 맞을 때마다 빠르고 정확한 대응으로 상황을 역전시키곤 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한 발 앞서 미래를 준비하며 협력하는 모습은 독일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경제부처 건물에서 열린 정부 간담회에 참석했을 때 저는 한국의 신속한 정책 집행 능력에 놀랐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핵심 주제는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신기술 개발과 연구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투자는 불과 몇 년 만에 결실을 맺었고, 이는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관료주의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성이었습니다. 예산 편성부터 시행까지 걸리는 시간이 독일과 비교해 훨씬 짧았습니다. 독일에서는 한 가지 정책이 실행되기까지 수많은 단계와 검토가 필요하지만 한국은 문제를 발견하면 빠르게 대처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드러났던 한국의 능력입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진단키트 생산과 배포로 위기를 효과적으로 통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유연성은 단순히 속도뿐만 아니라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에도 반영됩니다. 한국 정부는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산업이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기차 산업과 AI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 혜택과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반면 독일은 정책 결정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느립니다. 행정 절차가 복잡한 탓에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과 시장에 진출하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이런 경직성은 독일 경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저는 한국의 정책 유연성을 보며 독일 정부가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 구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에 대한 느린 대응과 경직된 관료주의가 독일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국은 신속한 정책 전환과 유연한 행정 절차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이제 독일이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한 경제 전략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태도와 실행 방식의 유연성입니다. 한국에서 지내며 저는 한국 경제의 미래, 지향적인 정책과 빠른 성장에 감탄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문제들에도 눈길이 갔습니다. 그중 하나는 고령화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노동력 감소와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도전 과제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정부가 이러한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청년 창업과 스타트업 활성화를 통해 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층이 새로운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가 젊은 인재들의 창의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외국인 인재 유치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외국인 전문가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에서 다양성과 창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반면 독일 역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지만 이민자 통합 문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사회 보장 시스템은 점차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사례는 독일이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서울의 한 경제 포럼에 참석했을 때 연사들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인구 문제와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 혁신과 인재 유치에 집중하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통해 문제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기업 문화와 가족 정책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한국 정부의 노력은 독일이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이 고령화 문제를 단순히 위기가 아닌 기회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는 독일에 큰 영감을 주는 사례였습니다. 고령화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도전이지만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며칠간 한국을 탐구하며 느낀 점은 한국과 독일이 경제적으로 유사한 도전 과제에 직면했지만 그 대응 방식은 극명하게 다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모두 제조업 중심의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에 깊이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정체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혁신을 통해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또한 무역 다변화와 글로벌화 전략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중국에 깊이 얽혀 있지만 한국은 동남아시아와 미국, 유럽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하며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중국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한편 두 나라의 기술 혁신과 연구개발 투자에서도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AI와 재생에너지 같은 신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독일은 아직 전통 제조업과 기존 기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차이가 향후 두 나라의 경제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제가 독일의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험은 독일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중국 의존을 줄이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 산업 구조의 다변화와 정책적 유연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보여주는 화려한 성장 이면에 숨어있는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경제적 연결고리가 매우 깊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한 경제 포럼에서 만난 한 교수는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상당한 위험 요소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전체 수출의 약 22.8%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는 독일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핵심 산업은
중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중국 경제가 더 큰 둔화나 불안정을 겪는다면 한국 역시 그 충격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또 다른 위험 요소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공급망이 붕괴되었을 때 한국의 제조업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비록 한국은 위기 속에서 빠르게 회복했지만 여전히 중국에 대한 부품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이 겪고 있는 문제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저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위험을 통제하고 성장으로 전환하는 한국의 능력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이 앞으로도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남았습니다. 한국이 중국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한 장기적인 안정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정치적 갈등과 외교적 리스크에도 취약합니다. 중국과의 경제적 연결이 깊은 만큼 외교적인 마찰이 발생할 경우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러한 리스크를 인지하고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긴장 완화와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외부 요인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모든 정보를 정리하며 독일과 한국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두 나라 모두 중국 의존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독일보다 빠르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선택한 다변화 전략은 독일에게도 매우 유용한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도 이제는 중국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중국 의존은 단순한 리스크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생존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사례는 독일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한국도 여전히 경계해야 할 부분이 많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서울의 거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와 활기 넘치는 스타트업 거리, 밤늦게까지 불을 밝힌 연구소들은 한국 경제의 생동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들은 제게 큰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유연한 정책, 무역 다변화 등은 독일과는 크게 다른 점이었습니다. 제가 느낀 가장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한국의 태도였습니다. 한국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며 미래를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 태도가 이 나라를 성장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반면 독일은 여전히 내연기관 자동차와 같은 전통 산업에 집착하며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 도착한 후 저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 회복 전략을 제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독일 정부와 기업들이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신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또한 독일이 더 이상 느린 관료주의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경험이 독일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에 대한 의지와 실행력입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고 독일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모든 교훈은 독일 경제의 부활을 위한 강력한 영감과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독일 경제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독일도 한국처럼 과감하게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유럽의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한국이 해낸 것을 독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에 그치지 않고 독일의 경제 회복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 기업 전문가, 그리고 여러 연구원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환대와 협력은 제가 한국 경제의 성공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변화와 혁신의 중요성,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을 몸소 느꼈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얻은 교훈은 단순한 연구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독일에서 저의 동료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열정과 노력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독일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환영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과와 노력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독일 경제의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독일의 경제학자가 한국의 경제 성장에는 비밀이 존재한다며 한국 경제의 성공 비결의 비밀을 제대로 알려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경제학자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드리안 라이너입니다. 1975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나 현재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어릴 적부터 숫자와 패턴을 분석하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자연스럽게 경제학의 세계로 빠져들었죠.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런던 정경대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유럽 경제 통합에 관심이 많아 EU 경제 정책을 주로 연구했어요.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한국 경제에 대해 알게 되면서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베를린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경제 저널을 읽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왜 그리 지루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갑자기 눈에 들어온 기사 하나. 아시아의 기적, 한국의 경제 성장이라는 제목이었죠.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갈 생각이었는데 왠지 모를 호기심에 자세히 읽어보게 됐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점점 더 흥미가 생겼어요. 한국이 불과 몇십 년 만에 폐허에서 세계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노트북을 켜고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 그래프를 보면서 입이 떡 벌어졌죠. 60년대부터 시작된 급격한 상승세, 그리고 90년대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지는 성장. 독일 경제학자로서 이런 성장세는 정말 흔치 않은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국 경제에 대한 자료를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주변 동료들에게도 물어봤죠. 혹시 한국 경제에 대해 아는 거 있어? 대부분은 삼성이나 현대 같은 큰 기업 이름 정도만 알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연히 한 선배 교수님이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 한국? 정말 놀라운 나라야. 내가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서울 거리에 소가 걸어 다니더니 몇 년 전에 가보니 고층 빌딩이 즐비하더라고.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더욱 호기심이 생겼어요. 어떻게 그렇게 빠른 변화가 가능했을까? 한국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었던 걸까? 궁금증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국제경제포럼 초청장을 받았어요. 주제가 아시아의 경제성장과 미래였죠. 망설임 없이 참가를 결정했습니다. 포럼에서 한국 경제 전문가의 강연을 들을 수 있을 거란 기대에 가슴이 뛰었어요. 포럼장에 도착해 자리에 앉았는데 옆자리에 한국에서 온 경제학자가 앉더라고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국 경제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정부의 강력한 경제개발 정책과 국민들의 노력 덕분이에요. 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출 중심 정책, 그리고 교육에 대한 투자가 큰 역할을 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더 흥미가 생겼어요. 한국의 경제성장 모델이 다른 나라와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결심했죠.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해 더 자세히 연구해보기로 말이에요. 포럼이 끝나고 독일로 돌아와서도 한국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국 경제 관련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고 온라인으로도 자료를 찾아봤어요.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 빠지게 되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근면 성실함과 교육열이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 그리고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국민성이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어요. 한국 경제에 대한 첫 만남 이후 저는 더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한국 경제 관련 서적과 논문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현상에 대해 알고 싶었지만 점점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요인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한국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었어요. 1962년부터 시작된 이 계획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 방식, 그리고 각 시기별로 적절한 목표 설정. 독일의 경제학자로서 정부 주도의 이런 계획 경제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런 계획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었죠. 그래서 더 자세히 파고들어 봤어요. 알고 보니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함께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더라고요. 특히 대기업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의 성장사를 읽어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처음에는 작은 가족 기업에서 시작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과정이 마치 영화 같았죠. 그들의 도전 정신과 혁신에 대한 열정은 정말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점도 생겼어요. 이런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과연 건강한 걸까?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이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데 한국은 좀 다른 것 같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연구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전쟁 직후 문맹률이 높았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고학력 사회가 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보는 것도 흥미진진했습니다. 부모들의 희생과 국가의 교육 투자가 결합된 결과라는 걸 알게 됐죠. 이런 교육열이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궁금증이 생겼어요. 고급 인력의 양성이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해보니 정말 놀라운 선순환 구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띈 건 한국의 수출 중심 전략이었어요. 자원이 부족한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는지 그 전략을 파헤치는 게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정부의 수출 지원 정책, 기업들의 품질 향상 노력, 그리고 근로자들의 헌신,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였더라고요. 한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도 깊이 파고들어 봤어요. 초기에는 정부 주도의 금융할당이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로 인한 부작용도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금융위기를 겪으며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도 배울 점이 많았어요.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전환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한국이 보여준 빠른 회복력, 그리고 그 이후에 더 강력한 성장세, 이런 면들이 제게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기술 혁신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자체적인 R&D 능력을 키워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놀라웠어요. 특히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산업에서의 성과는 정말 대단했죠. 이런 심화 탐구를 하면서 점점 더 한국 경제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 놀라운 성장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국민들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한국 경제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높은 가계부채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발견했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 또한 한국 경제의 강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깊이 있는 탐구를 하면 할수록 한국 경제에 대한 제 관심은 더욱 깊어져 갔어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이제는 진지한 학문적 열정으로 발전해 가고 있었죠.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이 다른 나라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 더욱 깊이 연구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책과 논문으로만 접하던 한국 경제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한국에 가보자. 마침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경제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아 이를 계기로 2주간의 한국 방문을 계획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첨단 기술의 향기, 그리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아, 이게 바로 한국의 역동성이구나 라고 생각했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도시경관, 그리고 그 사이를 누비는 최신식 자동차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곳이 전쟁의 폐허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첫날, 서울의 금융 중심지인 여의도를 방문했어요. 한국거래소와 주요 금융기관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마치 작은 월스트리트 같았죠. 분주히 오가는 직장인들의 모습에서 한국 경제의 활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 발전된 금융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니라며 감탄했죠. 현지 금융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의 금융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본 첨단 기술과 생산시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런 기술력이 한국 경제의 핵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구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혁신에 대한 열정과 투자를 실감할 수 있었죠. 인천의 송도 국제도시도 방문했어요. 스마트시티의 모델로 개발되고 있는 이곳은 미래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기술과 환경, 삶의 질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 경제의 모든 면이 장밋빛은 아니었어요.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경제성장의 그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방 중소기업 방문도 인상 깊었어요. 글로벌 대기업의 그늘에 가려져 있지만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며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있어 한국 경제가 더욱 탄탄해지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죠. 한국의 대학 캠퍼스도 둘러봤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 그리고 산학협력을 통해 실제 산업 현장과 긴밀히 연계된 연구 환경을 보며 한국 교육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다니 미래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 강남의 스타트업 밸리도 방문했습니다. 젊은 기업가들의 열정과 창의성,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을 직접 보면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했죠. 물론 어려움도 있었어요. 청년 실업 문제, 노인 빈곤 등 사회적 문제들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의지, 이것도 한국 경제의 강점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2주간의 방문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떠나기 전날 밤, 서울의 한 고층 빌딩 전망대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또 있을까? 한국인들의 근면 성실함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걸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얻은 경험과 통찰을 꼭 내 연구에 반영해야지. 한국의 경제성장 스토리는 세계에 널리 알려질 가치가 있어. 그렇게 2주간의 한국 방문은 끝이 났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국 경제에 대한 더 깊은 애정과 관심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한국과 독일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더 긴밀히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됐죠. 한국 방문 이후 제 연구에 더욱 깊이를 더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의 경제 전문가들과 직접 소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화상회의를 요청하고 때로는 직접 한국을 다시 방문하면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교류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서울대학교의 경제학 교수님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 모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봤죠. 교수님의 대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정부 주도형 발전 모델의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한국 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재벌체제의 장단점, 그리고 이를 개혁하려는 노력들에 대해 배운 것이 큰 도움이 됐어요. 다음으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원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의 경제 정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실행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다니라며 감탄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경제 위기 극복 사례였어요. IMF 외환위기 때의 경험,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 대응까지 한국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전환했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은 정말 대단해요. 이런 점은 다른 나라들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더니 연구원들은 겸손하게 웃으며 아직 갈 길이 멀어요라고 대답하더라고요. 한국은행의 경제학자들과의 만남도 굉장히 유익했어요. 한국의 통화 정책과 금융 시스템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놀랍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한국 금융의 디지털화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는데 특히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 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기업 경제연구소의 연구원들과도 만남을 가졌어요. 그들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과 미래 비전에 대해 들을 수 있었죠. 한국 기업들의 혁신 능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한국 기업들의 준비 상황을 듣고 놀랐어요. AI, 빅데이터, 로봇공학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중소기업 중앙회의 관계자들과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한국 경제의 또 다른 측면을 볼 수 있었어요. 중소기업들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라고 말했죠.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는 한국의 노력들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스마트 공장 도입,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들이 흥미로웠어요. 노동경제학자들과의 대화도 매우 유익했습니다.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 일자리 창출 정책, 그리고 근로문화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최근의 변화가 인상적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특히 청년 실업 문제와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그들의 분석과 해결책 제안은 매우 통찰력 있었습니다.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배울 수 있었죠.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 경제에 대한 제 이해는 훨씬 더 깊어졌어요. 단순히 성공 사례로만 보았던 한국 경제의 이면에 있는 도전과 고민들도 알게 되었죠. 한국의 경제 성장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의 결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제 연구는 더욱 풍성해질 수 있었어요. 한국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와 현지 경험, 그리고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거치면서 제 학문적 관심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한국 경제는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제 연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죠. 이제 한국 경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해 볼 때가 됐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저는 제 연구 방향을 과감히 전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제 소속 대학의 학과장님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 경제에 대한 집중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행히 학과장님께서는 제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흥미로운 주제네요.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은 많은 나라들에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 연구해 보세요. 학과장님의 격려에 힘을 얻어 저는 본격적으로 연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연구 주제를 구체화하는 거였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 모델과 그 적용 가능성이라는 큰 주제 아래 여러 세부 주제들을 정리했죠. 정부 주도형 경제 개발의 성과와 한계,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의 특징,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의 효과성, 교육과 인적자본 투자의 역할, 금융 시스템의 발전과 과제 등 연구 주제를 정리하다 보니 밤을 새울 정도였어요. 다음으로는 연구 방법론을 설정했습니다. 단순한 통계 분석을 넘어 현장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포함한 질적 연구도 병행하기로 했어요. 한국 경제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숫자 너머의 이야기도 알아야 해라고 생각했거든요. 연구 자금 확보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다행히 한국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연구재단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관심이 있다니 놀랍네요라며 기뻐했죠. 연구팀을 구성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대학원생들을 찾아 팀에 합류시켰어요. 그들의 도움으로 한국어 자료도 더 쉽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 함께 한국 경제의 비밀을 파헤쳐 봅시다. 라고 팀원들을 격려했어요. 연구 시작과 함께 한국을 더 자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최소 3차례 이상 한국을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했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여러 대학, 연구소들과 협력 관계도 맺게 되었어요. 한국 연구자들과 함께 일하니 연구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느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발견들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경제 성장이 단순히 정부 주도나 대기업 중심으로만 이뤄진 게 아니라 중소기업과 개인의 창의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알게 되었죠. 이런 측면은 기존 연구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라며 흥분했던 기억이 나요. 또한 한국 경제의 도전 과제들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청년 실업,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 등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느라 밤을 새우기도 했고 복잡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느라 머리를 싸매기도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한국 경제의 매력에 다시 한번 빠져들곤 했어요. 이렇게 흥미진진한 연구 주제가 또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며 힘을 냈습니다. 연구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첫 번째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어요. 한국의 경제성장 모델, 정부와 기업의 협력적 관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죠. 다행히 학계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독일 학자의 시각에서 본 한국 경제 분석이 매우 흥미롭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이런 성과들이 쌓이면서 점점 더 한국 경제 전문가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컨퍼런스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발표를 하기도 하고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도 받게 되었죠. 한국 경제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라며 놀라곤 했습니다. 본격적인 한국 경제 연구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드디어 큰 결실을 맺게 되었어요. 제가 그동안 열심히 연구한 결과를 담은 논문,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삼각협력 구조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 저널에 게재되었거든요. 논문이 발표되던 날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내 연구 결과를 세계와 공유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만 같았죠. 이 논문에서 저는 한국의 경제 발전이 단순히 정부 주도나 기업 중심의 성장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삼각협력 구조를 이루며 이뤄낸 결과라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어요. 특히 시민사회의 역할에 주목했는데 교육열과 근면성실한 국민성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죠. 한국의 경제성장은 단순한 정책이나 전략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 국민이 함께 만들어낸 협력의 기적이에요 라고 논문에서 주장했어요. 논문 발표 이후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세계 각국의 경제학자들로부터 메일과 전화가 쏟아졌어요. 한국 경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경제 정책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등의 피드백을 받았죠. 특히 개발도상국 정부 관계자들의 관심이 뜨거웠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았죠. 이에 대해 저는 각 나라의 상황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지만 한국의 경험에서 배울 점은 분명히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논문 발표 이후 국제 컨퍼런스에 초청받는 일이 잦아졌어요. 뉴욕, 런던, 도쿄 등 세계 각지를 다니며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죠. 각국의 경제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제 시야도 더욱 넓어졌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니 놀라워요 라고 자주 생각했죠. 한 컨퍼런스에서는 재미있는 일도 있었어요. 제 발표를 들은 한 일본 학자가 한국과 일본의 경제 발전 모델을 비교 연구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거든요. 그 제안을 받아들여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죠. 아시아의 두 경제 강국을 비교 연구한다니 정말 흥미진진한 주제예요. 라며 들뜬 마음으로 새 연구를 시작했어요.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BBC, CNN 등 세계적인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왜 독일 학자인 당신이 한국 경제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한국 경제는 현대 경제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성공 사례예요.
이를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경제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경제 발전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과 같아요. 제 연구 결과는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여러 나라의 경제부 장관들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았죠. 심지어 한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해 왔어요. 제 연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니 정말 큰 책임감을 느껴요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한국의 발전 모델이 환경 문제를 간과했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이들은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했죠. 이런 비판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후속 연구에 반영하려 노력했어요. 비판을 통해 더 발전할 수 있어요. 이건 제 연구를 더욱 완성도 있게 만드는 기회예요라고 생각했죠.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여러 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특히 독일 경제학회에서 받은 올해의 경제학자상은 정말 영광이었죠. 시상식에서 이 상은 제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놀라운 성취를 인정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어요. 이런 성과들이 쌓이면서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고 싶어 했어요. 한 학기에 한국 경제론 수업을 개설했는데 순식간에 수강 신청이 마감될 정도였죠. 한국 경제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아질 줄 몰랐어요. 이건 정말 기쁜 일이에요. 라며 감격했습니다. 한국 경제 연구를 시작한 지 어느덧 5년이 지났어요. 이 기간 동안 저는 학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크게 성장했다고 느낍니다. 한국 경제를 연구하면서 얻은 통찰력은 제 삶의 철학과 세계관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처음 한국 경제를 연구할 때만 해도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에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연구를 깊이 있게 진행할수록 이것이 단순한 경제 현상을 넘어선 인간 삶의 이야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경제란 결국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구나. 숫자와 그래프 너머에 있는 인간의 이야기를 보는 게 중요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끈기와 협력 정신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죠. 나도 이렇게 어려움 앞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배워야겠어라고 다짐했어요. 한국의 교육열도 제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 그리고 평생 학습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를 보며 제 자신의 학습 태도도 변화시켰어요. 배움에는 끝이 없구나.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해야겠어라고 생각하게 됐죠. 한국 기업들의 혁신 정신도 제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제 연구 방식도 변화시켰습니다. 더 과감하게 새로운 주제에 도전해봐야겠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시도해보는 거야 라고 마음먹었죠. 한국의 경제 정책을 연구하면서 균형의 중요성도 깨달았어요. 성장과 분배,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의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을 보며 삶의 여러 측면에서도 이런 균형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개인의 성취와 사회에 대한 기여 사이의 균형.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한국 경제가 직면한 도전들을 연구하면서 변화의 필요성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어. 나도 그 변화에 적응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기여해야겠어라고 생각했죠. 이런 깨달음들은 제 삶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쳤어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더 많은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게 되었고, 지역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성공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걸 한국 경제를 통해 배웠어요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이야기하곤 했죠. 독일의 경제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했어요.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면서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독일 경제의 장단점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 배우는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도 한국의 장점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라며 정책 입안자들과 토론하곤 했죠. 이제 저는 단순한 경제학자가 아니라 문화와 역사, 사회를 아우르는 통합적 시각을 가진 학자로 성장했다고 자부합니다. 한국 경제 연구는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열쇠였어요. 경제는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인간 삶의 총체적 이야기예요.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모든 게 새롭게 보여요라고 학생들에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 경제 연구를 통해 얻은 이런 통찰력과 새로운 시각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를 통해 세계 경제의 발전과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한국 경제 연구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저를 더 나은 학자이자 인간으로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연구를 통해 계속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세상과 나누고 싶어요. 한국 경제가 제게 준 선물,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시각과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제게 많은 깨달음과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신 한국이라는 나라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